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확대 방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제목만 보면 드디어 집을 많이 지어주는구나 하고 기대했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는 대출 규제만 남아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부는 총 135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규제 지역 LTV를 40%로 조이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왜 대출 규제부터 강화하는 걸까요? 마치 밥을 많이 해줄 테니까 숟가락은 뺏을게 라는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볼 때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집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 단장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2030 세대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4050 세대는 드디어 뭔가 풀리나 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공급은 먼 미래의 얘기고 당장 눈앞에 닥치는 건 더 빡빡해진 대출 규제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97 대책이 바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발표된 주택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많죠. 공공택지 개발, 도심 노후시설, 유휴부지 활용,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수단을 총동원해서 늘리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정부가 97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앞세운 단어는 바로 이 공급이라는 단어, 공급 확대라는 단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잡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라는 의도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이 대부분 장기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택지 개발을 보통 하게 되면 지금 땅을 지정해도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할 수 있으려면 보통 7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 대책은 규제를 푼다고 해도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 5년 이상은 거뜬히 걸리죠. 도심 지역 공급은 민간 기업이 수익이 난다고 판단해야 움직이는데 현재 건설비나 금리 부담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즉 정부가 말하는 공급 확대는 대부분 언젠가 나올 집이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발표 직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는 효과가 걸어놓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이 곧바로 바뀌어서 체감이 확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출만 더 막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대책이 그렇다는 평을 듣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항상 주택 정책을 이렇게 내놓을 때 가계부채 안정이라는 명분을 매우 많이 씁니다. 가계부채 안정. 빚을 관리하겠다 이거죠. 명분은 좋죠. 한국은 이미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아서 국제적으로도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사려는 대부분의 사람은 대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사려면 현금 5억을 가진 사람은 그냥 바로 살 수 있죠. 하지만 3억만 있는 사람은 나머지 2억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조차 못 빌린다는 거죠. 즉 정책의 의도는 빚을 줄이자인데 현실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일반 서민은 집을 못 사는 구조가 되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가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대책으로 당장 바뀌는 대출 규제는 뭐가 있을까 보면 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LTV 강화입니다. 규제 지역에.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을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했고요. 규제 지역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6억 원, 최대 40% LTV의 대출 한도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70%로 동일하고요. 9월 8일부터 이미 시행됐죠.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전부 낮춰버리겠다라는 조치입니다. 원래 전세대출은 이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일부 조건 하에 받을 수 있는 제도였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이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금액이 1과 2억 원으로 제한된 건데요. 그럼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해 갭 투자를 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전세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서 추가로 집을 사거나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전세를 끼고 돌리는 식의 투기를 차단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에게는 불편이 크고 투기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과연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것일까요? 저도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세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빌리는 가장 대표적인 대출이죠. 과거에는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가구나 원룸을 임대하는 사람, 이런 걸 임대사업자인데, 이런 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업자, 집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을 주택매매업자라고 하죠. 이런 주택매매업자도 주담대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 더 많은 집을 사거나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번 조치 이후에는 규제지역 수도권에서는 이런 주담대를 아예 못 받게 된 겁니다. 즉 사업자 자격으로 집을 더 사거나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길을 원천 봉쇄한 거죠. 그럼 이 정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을 사는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 사는 목적이 거주라는 걸 명확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고 거주를 해라 라는 건데 임대사업자나 매매업자가 대출받아 집을 계속 사들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럼 이 정책이 시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들은 자금줄이 막혀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건설사, 임대시장은 위축될 수 있죠. 반대로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기를 정부는 기대를 하지만 단기간에는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즉 이와 같은 규제 조치는 모든 투자 수요 억제를 겨냥을 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생활 이동성까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좀 될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투기 수요를 분명히 잡겠다라는 건데 갑자기 이제 엉뚱한 옆에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옆에 있는 엄한 서민까지 잡아버리는 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별로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정책 문구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출연료율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단순히 자기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처럼 납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출연료율인데요.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이 대출이 부실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니까 우리가 매출액의 몇 프로를 내겠다는 식의 구조라는 겁니다. 이 비용이 은행에 부담이 되면 결국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고 대출자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출연료율을 금액별 차등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대출 금액이 크든 작든 사실
출연료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0.2에서 0.3%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대출 금액이 클수록 이 요율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가상의 수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억 원 이하의 대출을 하면 출연료율 0.2%를 적용을 하고 2억에서 5억 이하의 대출을 하면 0.3%, 그 다음에 5억 이상 하면 0.5%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다라는 겁니다. 이 정책의 의도는 서민이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대출 금액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에서 3억 대출로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사는 신혼부부 같은 사람 있죠. 이런 대출 금액이 작은 사람은 낮은 요율을 적용받으니까 금리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동시에 고액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강남의 고가주택 구입처럼 대출 규모가 큰 사람은 출연료율이 높아져서 금리가 더 비싸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대출을 억제시킨다는 것인데 실제 현금 부자들이 영향을 받을지 서민들이 불편을 겪을지 더 혼동을 주는 정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공급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진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법한데요.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5년, 10년 뒤 아파트 입주 계획만 말하면 국민들은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느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 단장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공급 카드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공급 카드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준 완화. 이건 대출 규제처럼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현재 재건축은 안전진단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집이 반쯤 무너져야 가능할 정도죠. 이 기준을 완화하면 서울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가 즉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시장에는 이제 집이 나온다라는 신호를 줘서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용적률 상향인데요. 이건 즉시 효과 보는 건 아니더라도 꽤 빠른 시일 내에 2, 3년에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같은 땅에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용적률 상향이죠. 이미 기반 시설이 깔려있는 도심에서 가장 빠르게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죠. 2, 3년 안에 눈에 가시적인 공급이 분명히 가능한 방안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린벨트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그냥 해제하면 안 되겠죠. 단계적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 3년에서 5년 내에 효과가 보일 겁니다. 서울 수도권의 마지막 땅이 바로 그린벨트죠. 정치적 부담은 좀 클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 이것도 3년 안에 5년 안에 공급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 정치적 부담은 크지만 실제 효과가 큰 확실한 카드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급에 필요한 진짜 정책이기도 한데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매우 심하죠. 진짜 심하죠. 서울 수도권은 불붙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는 거래가 끊겨서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전국을 통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선 수도권, 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방지 정책 플러스 공급 확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인 것이죠. 동시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공급 카드를 꺼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죠. 이 지역에서는 말이죠. 두 번째, 지방 침체 지역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센티브 제공이 조금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필요.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나 청년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를 끌어들여라 하는 거죠. 단순히 집만 지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
산업단지,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인구 유입 정책이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있어야 여기는 살아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고 여기는 너무 과열됐으니까 조금 투기 방지 정책을 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수도권과 지방은 정반대의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점.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의 정책은 바로 이 실수요자 지원 중심의 정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그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말이죠. 먼저 생애 최초 특례의 소득 기준 완화인데요. 지금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생애 최초 특례 대출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연소득 8천만 원 직장인도 서울 아파트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야 고소득 흑수저도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 흑수저도 대출 기회를 얻어야만 지금 공급주택의 체감을 조금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 정책은 바로 장기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영국은 3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변동금리에 노출돼 불안하죠. 장기 저리 모기지를 확대하면 실수요자가 이자 부담 걱정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는 걸 겁니다. 분양권을 사고 파는 시장은 투기의 온상이죠. 실수요자가 청약을 받아도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죠. 전매 제한을 강화하면 집을 살 사람만 청약에 들어와라 라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너무 뻔하면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에 그동안은 조금 미지근한 정책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원하죠. 2, 3년 내에 눈에 보이는 공급, 지역별로 체감될 수 있는 맞춤 대책,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이번 대책이 또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은 자산이기 전에 분명히 삶의 기반입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즉시 효과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중심 금융 지원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 한 채 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출산, 교육, 노후까지 전 세대의 삶을 결정짓는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매번 10년 뒤 효과만 강조한다면 국민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불신과 투기 심리를 키우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정책의 신뢰는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오늘 은행 창구에서 내일 부동산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변화로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정부가 드디어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믿음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결국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창한 비전은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체감 개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체감되는 몸으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정책이 그게 부동산이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국민이 직접 바로 눈에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쉬웠던 97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 방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